안녕하세요. 배준학입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오늘은 중요한 꼭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 IR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투자가가 누구지? 3가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제안서입니다. 제안서를 쓰는 목적은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투자자 혹은 심사위원에게 나를 만나주세요 혹은 나를 대면 평가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가 가장 큰 목적이죠. 따라서 이 목표에 충실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대표님들이 희망사항 혹은 자기 과시적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투자가의 흥미를 유발하는 제안서를 써야 한다가 핵심이죠. 제가 제목에 정량적 제안서, 데이터와 차별성이라고 썼는데요. 이 부분을 잘 한번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의 용어에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분을 이야기하든 30분을 이야기하든 핵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대표님들은 우리 기업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안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투자가는 제안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페이지 중에서 무엇을 가장 열심히 보는가? 제가 밑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제안서 순서는 회사 현황, 인력, 그리고 산업 분석, 기술 개요, 사업성, 재무제표라고 썼는데 가장 중요한 건 3가지 요소입니다. 시장성이 있는가? 사람이 누구지? 그 기술이 차별성이 있나?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 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절대 never ever ever 영어로 된 제안서를 해석도 없이 번역도 없이 그냥 보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에 120번 정도를 심사를 하고요. 30번 정도로 강의를 합니다. 120번의 심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5분에서 많게는 한 10분까지, 그러면 최소한 700분 정도를 1년에 심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이 주최 측이 가장 선호하는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직급도 적당하고 이빨의 편에 쓰면 안 되죠. 말씀도 적당하게 해드려서 700분 중에 영어로 된 제안서를 써 보내시는 분이 한 20분 됩니다. 우리 영어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외국에서 직장도 다니고 했지만 영어로 쓴 제안서를 보면 성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성의 없는 걸 쓰시면 안 되죠. 자, 제안서의 3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업성, 두 번째로는 사람, 세 번째로는 차별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업성은 핵심은 간단하죠. 이 사업을 하면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쓰셔야 되는데 상당수의 대표님들이 제안서에 앞단에 상당히 긴 페이지를 산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분석하십니다. 탐, 삼, 솜 막 쓰시고 하시는데요. 줄이세요. 정말 줄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대표님들이 제안서를 보낼 때 그 제안서를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2 종류죠. 심사위원, 정보과제, 창진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심사위원, 혹은 창투사나 투자자의 투자가.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공부를 했어요. 제가 1년에 1000개 정도를 리뷰를 합니다. 제게 들어오는 메일이 1000개 정도 돼요. 하루에 5개 정도가 메일이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5일이니까 그게 약 1000개 정도가 돼요. 아까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보는 그 700분은 별도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1700개 정도의 제안서를 본다는 뜻이죠. 우리가 심사역을 뽑을 때 뽑고 첫 3년 동안은 심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으로 심사를 할 때 그 심사역은 최소 3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겠죠. 3000개의 리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심사역이 심사위원으로 나가진 않을 거니까
우리 밑에서 최소한 1년에 1,000개씩 우리가 주는 것을 보고 공부를 한 친구죠. 한 3,000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웬만한 건 다 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팍다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일반적인 제너럴한 산업 분석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오카메 멘도날, 핵심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자, 사업성은 패스 올 페일의 이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가 쓰는 말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제안하시는 그 제품과 기술과 BM이 대표님이 생각한 것인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한 것인가. 상당수가 연구자 중심의 제품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만나서 보다가 그런 질문 가끔씩 합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고객이라면 이거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럼 대표님들이 그게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아니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님 생각인 거고요. 언제나 연구자 중심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뻗디트 산업, 우리가 피부 미용, 성형 같은 것을 보시면요, 상당수의 대표님들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는 심사역들은 묻죠. 아니, 저분은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개발을 해? 그러면 제가 그게 아니야. 저 산업은 고객 접점에 있는 분이 더 잘 알 수 있는 산업이야. 그래서 모든 개발은 반드시 고객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제안서가 연구자 중심의 제안서가 많아요. 이렇게 연구자 중심의 제안서가 되면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매출 추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국내 매출은 제로인데 내년에 중국에서 매출 500억, 동남아에서 100억. 예, 죄송하지만 저는 잔인하게 모두 제로로 다 추산을 합니다. 국내에서 아무런 인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외에서 나올까? 특히 중국은 시제품 뭐 1억, 10억씩 받아갈 수 있죠. 그걸로 끝. 시제품이 나온다고 공장을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다음에 제품이 안 나오는데. 따라서 해외 매출에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국내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사업성에서 핵심은 모든 투자가는 상장이 가능한가를 가장 먼저 봅니다. 투자가가 액면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배당은 불가능하고요. 상장을 시도하다가 중간에 M&A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현금 배당, 이익 배당, M&A 엑시스라고 말씀하시면 투자가는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성은 문제는 기본 전제 조건이죠. 이걸 가지고 더하기 빼기 논하지 않습니다.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점수를 주는 부분은 사람과 차별성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제안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팀에 대해서 쓰는 게 한 페이지 이상 쓴 사람 저 본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50점을 줍니다. 제가 서울대, 하버드, 삼성전자, 애플을 나오신 분에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들아, 직업을 고를 때는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할 수 있고 네가 그 일을 해서 행복하다면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묻는 게 이겁니다. 대표님, 이 일을 좋아하세요? 대표님, 이 일을 잘할 수 있나요? 대표님, 이 일을 하시면 행복한가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죠? 제안서에 그 말이 들어있는가를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합니다. 제안서에 보면 대표님이나 팀원에 대한 설명을 적지 않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혹은 적는데 우리 거는 짧게 적고 뒤에 사회이사, 고문, 땡땡대학교 교수님, 세모세모 법무법인의 변호사, XX 회계법인의 회계사, 심지어는 정치인. 저희는 우선 우리 회사의 팀원을 소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되게 약하구나. 거의 빵점 처리합니다. 혹은 외부 고문에 대해서 많이 쓰시는 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자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표님들은 제안서에서 어떻게 나와 우리 팀원을 더 잘 쓸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학벌, 최고의 경력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팀원이 30대 중반에 한 팀장이 있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중퇴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IT에 정말 꽂혀서 학교 갈 생각하지 않고 맨날 해킹만 하고 이 친구는 여기에 정말 인생을 올인한 친구야 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제안서에 쓰지 않은데 어떻게 발표를 하겠어요, 그렇죠? 제안서에 어떻게든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학교, 그 사람의 경력, 그리고 기타 그 사람의 강점이 될 만한 부분을 써셔야 왜 그런가 하면요, IR을 할 때 우리는 내용만 보지 않고요, 대표님의 말하는 태도, 말하는 목소리, 컨피던스, 자신감, 팀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니다. 팀원을 아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잘 안 좋아해요. 벤처기업에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벤처기업의 대표와 팀원은 파트너예요. 우리 팀원을 소중히 하는지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두 분이 94년부터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15년간 연구한 결과 하버드 나온 그런 엘리트 집단, 예를 들면 시스코를 나온 그런 그 좋은 백그라운드를 지닌 집단, 대표가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 중간에 뭐 매니저급들이 정말로 자타공인하는 좋은 사람, 다섯 번째 그에 해당되지 않는데 직원들 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회사, 다섯 가지를 연구한 결과 나머지는 전부 다 부도 났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케이스는 부도가 안 났어요. 죽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 투자할 때 항상 첫 번째 관점이 죽을까 안 죽을까에 대한 나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고민하죠? 그 회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조직이 서로 침묵하는 곳인가? 회사가 어려워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급여를 잘 못 줘요. 매출이 안 나와요. 자, 그럴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원래 봤어요. 제가 투자한 기업인데 그 회사 연구소장이 바깥에 가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돈이 안 들어와서 월급을 못 줘서 망할 것 같아라고 면접을 봐요. 제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 어떻게 조직을 관리했길래 이런 말이 나갑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요, 대표님이 직원들하고 야 우리 급여 30%만 깎자. 나는 절반 깎을게. 미안하다. 아유 괜찮아요. 대신에 성공하면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화합하는 조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이긴다가 아니죠. 역사는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역사는 표시를 합니다. 대부분의 제안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합니다. 사람을 적지 않거나 되게 작게 적거나. 대표님들, 저는 100점 만점 중에 50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조직, 강한 조직을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 차별성. 스티브 잡스는 세계 최초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분은 세계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극소수의 분을 빼고 나면 대표님들은 대한민국에서 100번째로 동일한 기업을 창업했거나 혹은 1000번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심사를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이 질문입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다른 경쟁사와 차별점이 뭘까요? 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다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다르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굉장히 정성적입니다. 저는 주장과 희망사항은 정성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정말 다르다면 그 다르다는 게 데이터로 나타나야 됩니다. 데이터와 근거가 주어진 게 정량적 제안서라고 표현하는데요. 더 좋게는 특허가 있고 공인 인정기관이나 연구기관의 테스트 자료가 있다면 더 좋겠죠. 따라서 반드시 데이터를 중심으로 경쟁사와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차별점이 있군이라고 판단되면 심사가 통과가 되고요.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팀워크를 간과하고요. 차별성을 계속해서 글로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푸시면 웬만한 심사 다 통과되고요. 웬만한 투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정성적 제안서가 아닌 정량적 제안서를 써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이 정성적 제안서를 워너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량적 제한서를 고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제목에 적은 것처럼 화자보다 청자의 관점에서 글을 쓰시고 PT를 하셔야 됩니다. 화자, 대표님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청자, 심사위원이나 투자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는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자, 여기 국채까지 이야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앞서 발표하신 분이 창규름 과장님이라서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에게는 이 국채까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팁스, 가장 중요한 네 가지죠. 청창사는 창조론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뺐습니다. 자, 이 국채과제 혹은 심사의 핵심은 제가 겪어보니까 첫 번째, 모든 심사 항목에 반드시 답을 다세요 였습니다. 예를 들면 엑시 플랜, 자금 유치 전략,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 이런 부분을 관련 업소비라고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다 점수가 들어가 있어요. 각 항목에 다 과락이 있습니다. 근데 안 썼는데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떨어지시고 안 돼.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꼭 하는 답이 그겁니다. 이의 제기한 분의 95%가 다 이게 걸렸습니다. 대표님, 근데 대표님 거기 안 쓰셨거든요. 안 쓰셨기 때문에 과락입니다. 어떤 항목도 정책 과제에서 주어진 게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답을 다세요. 사실 지금 초창기니까 IPO 계획을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나는 5년 뒤에 IPO를 희망한다고 적으시면 적은 거잖아요. 답을 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금액을 낮추지 말라. 실제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창패, 초창패 이런 데 가보면요. 대표님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 투자 금액 5천만 원 적었어요. 예창패, 초창패 1등 하면 1억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보통 1억 혹은 9천만 원 줍니다. 이분 1등 했어요. 5천만 원 적었어. 우리 얼마 줬을까요? 5천만 원. 왜? 본인이 적은 거 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1억 적었으면 1등 했으면 9천만 원에서 1억을 받았을 텐데 본인이 5천만 원 적었기 때문에 5천만 원밖에 못 줬어요. 그리고 이것만 있을까요? 예창, 초창, 창도, 청창사를 거치신 회사들은 졸업을 하시고 나면 정부의 엔젤 매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엔젤 투자협회하고 모태펀드가 이거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장입니다. 항상 심사를 제가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제가 보통 2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심사를 하는데요. 제가 위원장이니까 우리 위원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잘 주자. 중국, 일본에 주는 게 아니다. 한국 기업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모랄 해저드가 없고 회사가 좀비가 아니라면 우리 항상 희망을 주자. 희망을 주고 싶은데요. 본인이 금액을 낮춰 적었어요. 실제로 이걸 계속 나타납니다. 나는 기업 가치 15억을 주고 싶은데 본인이 5억 이렇게 적어요. 5억 가치입니다. 왜?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아까 제안서에서 말씀드렸죠. 정량적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자기 희망사항을 계속 걸러 적으시면 정성이 되는 거죠. 정량적 데이터를 쓰시고요. 4번이 제일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창진훈한테. 많이 쓰세요. 제가 심사를 해보고 나니까 실제로 제가 실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서류평가, 대면평가밖에 못하니까 실사를 할 수가 없는데 실사는 물론 당연히 주관기관에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 보고서도 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것은 서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류를 길게 쓴 사람이 잘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실제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원래 그 모 장관상을 자꾸 내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청지도에서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3번 사용하다가 냈습니다. 귀찮아가지고 한 페이지 적어서 냈어요. 제가 다른 상을 심사하러 가봤더니만 와 실적을 20페이지를 적었어요. 1등 20페이지, 2등 18페이지, 3등 15페이지. 제가 심사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 떨어지겠구나. 실제로 제가 실적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저는 한 페이지밖에 안 적었거든요. 집에 가보니까 메일이 날아와 있습니다. 땡땡 부사장님 탈락하셨습니다.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점이 좋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조교가 꼭 한 장을 쓰라 그러면 저는 꼭 2장을 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하여서라고 꼭 2장을 내면요. 그리고 끝에다가 조교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B 줄 거 A 주고요. C 줄 거 B 줍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쓰시면 우리가 괘씸하죠. 그래서 제가 정량적 데이터를 쓰시되 반드시 현실성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쓰시면 점수가 되게 좋게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초기에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없을 때 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레버리지가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미팅은 제가 생략하고요. IR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서가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IR입니다. IR은 2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예창, 초창, 창도 등등에 있는 대면 평가가 있고요. 투자가를 만나서 하는 IR이 있습니다. IR 자리는 저는 투표장애라고 적었지만 전투장애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이후의 일은 없다. 나는 여기서 죽으리라.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린 거냐면요. 1000개의 제안서가 왔는데 제가 실제로 IR을 하자고 말한 데는 1년에 20개도 안 돼요. 한 40개를 열심히 보고 난 후에 절반을 떨어뜨리고 20개를 IR을 하죠. 실제로 투자하는 것은 15개 정도. 원래 제가 15개였더라고요. 근데 왜 20개를 올렸는데 왜 5개는 왜 떨어졌을까요? IR하고 왔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저랑 할 때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요? 아까 사람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대표님이 IR 자리에 와서 덜덜덜 떨고 목소리가 떨리고 시선이 떨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앉아있는 심사위원으로서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비두는 거죠. 자, IR 자리가 왜 대표님들이 이렇게 당황할까요? 저는 이거를 연습을 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 10, 15, 20, 30이라고 적어놓고 옆에 연습벌레라고 적었죠. 5분이 예창패, 10분이 초창패, 15분이 창도패, 20분이 팁스, 30분이 투자사 IR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룰입니다. 이게 뭐 때에 따라서 7분, 8분으로 바뀔 수도 있었지만 하나의 제안서를 쓰더라도 5분 동안 발표할 수도 있어야 되고 30분 동안 발표할 수도 있는 플렉스블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중요한 앵커 출자자들한테 가면 배땡땡 부사장 그러면 그 사람 PT 정말 잘해라고 평을 듣습니다. 저는 완벽한 소울 말씨를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의 PT 후 촬영된 영상을 보면은 고등학교로 나왔을까 싶을 정도의 참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PT를 처음 딱 시작하면요 버벅댑니다. 저는 모든 PT를 최소 50번 이상 연습을 하고 PT를 하러 갑니다. 우리 회사에서 PT를 제가 제일 잘한다고 다들 말합니다. 왜? 우리 회사에 다른 사람도 50번 안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50번 이상 연습합니다. 그래서 투자사 다른 대표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한 번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 50번 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피 웃어요. 왜 웃어요? 우리 200번 한다. 그 회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창조사입니다. 200번? 200번 어떻게 해? 난 그렇게 시켜.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시구세면서 나는 각 제안서 페이지마다 시간 잰다? 너 아까 PT 할 때는 요 페이지 30초 걸렸는데 지금은 25초다. 차이가 뭐야? 너 왜 그랬어라고 쫀대요. 와,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만 연습벌레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창조사들은 저보다 더한 연습벌레더라. 여기서 문제. 투자가는 그 펀드 없어도 먹고 삽니다. 큰 투자가들은요 원래 펀드 안 따도 먹고 살아요. 다 월급 주고 이익 다 납니다. 대표님들은 원래 그 돈 안 받으면 힘들어져요. 투자가도 펀드 따기 위해서 혹자는 50번, 혹자는 200번 연습하는데 대표님 몇 번 연습하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1년에 심사를 하면서 만난 700명 사람 중에서 시간 지키는 사람이 70명도 안 됩니다. 90%는요 시간을 안 지켜요. 5분 발표하는데 3분 동안 서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몇 분 발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뭐죠? 오카메 멘도날. 여러분이 5분 이야기했던 30분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 그 한 꼭지가 가장 중요한데 5분 중에 3분을 서론하고 나면 도대체 꼭지를 언제 이야기합니까? 저는 예창패 초창패에서 기성에서 끝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간사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끊어주세요. 왜 연습을 안 하고 오실까요? 저는 같은 제안서 가지고요 5분만 해도 영상을 찍어 원래는 다 영상으로 찍잖아요, 그죠? 5분만 해도 영상 나가고요 30분짜리 영상도 찍어본 적 있어요. 연습하면 다 됩니다. 연습 안 하고 어떻게 나와서 1억을 받을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10억을 받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표님, 투자가는 그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일 뿐이지만 우리 엄청나게 연습해서 나가는데요. 대표님은 그 돈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분입니다. 200번, 300번, 400번 자다가도 일어나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PT 할 때 화면 보지 않습니다. 왜? 그 정도는 외워야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발표하는 모든 시간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 모든 시간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서로는 그냥 2초, 3초, 3초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 서론에 해당되는 산업은 심사위원이나 투자가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때려야 할 부분, 클라이막스를 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임팩트와 보이스와 컨피던스를 가질 것.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전투장입니다. 상대가 나를 100대 때렸어요. 나는 한 대 때렸는데 그 한 대가 심장에 맞아서 상대가 죽으면 난 이긴 거잖아요. 하나의 임팩트를 위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감 있게 PT 하시되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팁스를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팁스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연초에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연말에 가면 심사위원들이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왜? 연말에 심사가 많거든요. 유명한 심사위원들 다 연말에 여러 군데 불려가니까 좀 덜 해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황하죠, 우리가. 당황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수 출신의 대표님들은 꼭 거기서 싸웁니다. 당신이 뭘 알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분들 대부분 다 탈락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서 우리 팀원들과 상의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심사위원끼리 브레이크에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A 위원 당신이 그거 몰라서 질문한 거야. 그거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질문했던 A 위원은 미안해서 그냥 점수를 잘 주고 넘어갑니다. 답변서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줘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다른 위원들이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분 좀 성격이 좀 있으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기술이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에 피봇에서 더 좋은 기술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BM 피봇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격 피봇은 없습니다. 투자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투자가는 투자가끼리 점심 먹고 투자가끼리 점심 먹고 투자가끼리 커피 마시고 투자가끼리 전화하고 투자가끼리 카톡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겁나니까. 증권사, 자산운용사,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훨씬 더 후기 단계에 숫자가 정확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닝스 프라이즈가 왜 나오죠?
1,000억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0억 나면 어닝 스프라이즈라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이 1,000억은 날 거야라는 것을 짐작을 합니다. 벤처는 몰라요. 특히 초기 단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NP 보선 가능한데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홍길동 회사의 일지미 대표를 만났는데 일지미 대표 성격이 좀 그렇더라.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끼리 대표이사 리스크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업은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투자가가 가지는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공짜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변호사 회계사 안 만나도 됩니다. 투자가에게 먼저 상의하시면요 90% 변호사, 90% 회계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모든 형법을 다 알지 못하지만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법률,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회계, 세무,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기술, 테크, 마케팅 웬만한 건 한 90% 다 알기 때문에 투자가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요 기업을 도와줍니다. 자, 우리말만 듣고 끝나면 큰일 나죠. 우리말을 듣고 전문가한테 가시면 경비를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우리 기업들이 하는 말이 나를 괴롭혀라. 나 괴롭히면 당신들 500만 원 쓸 거 1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다. 자, 근데 대표하고 투자가가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조언을 해줘도 교만한 분은 안 들으니까요, 그렇죠? 네버 에버 에버 투자가 혹은 심사위원과 싸우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을 하거나 심사위원이 목에 깁스를 하고 여러분에게 거만하게 질문하더라도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시든 간에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프라이빗 에퀴티도 해봤는데요. 프라이빗 에퀴티는 6개월이 걸립니다. 대표님들 중에 일부가 이번 달에 꼭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돈이 급하시겠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달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투자 드랍해버립니다. 왜? 심사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항상 대표님들은 투자가들에게 그냥 적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 끄시면 안 되죠. 정도로 끝내셔야지 이번 달에 꼭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통 한 30분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칼럼을 보겠습니다. 주목적, 비목적이라 써놨죠. 여러분들 벤처 투자 협회에 가시면 모든 투자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나옵니다. 이 펀드가 무슨 주목적을 가졌는지, 투자 기간이 얼마나 남은지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 기간 상관없이 3년 이내에 대부분 소진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A라는 투자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가 모든 펀드가 소진되고 여성 펀드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성 대표님이 가서 돈 달라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서 저 돈 없어요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해 볼게요 라고 끝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목적인 회사에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곳에 가서 말씀하셔야 투자를 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우리는 학점 기준으로 B 플러스를 투자 적격이라고 봤을 때 주목적은 B 마이너도 투자를 합니다. 주목적이 아닌 경우 즉 비목적은 A 마이너밖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주목적이 보통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되거든요. 주목적은 조금 내가 약해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투자가를 만나기 전에 그 투자가가 내가 주목적인 펀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 펀드가 투자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 기간은 얼마라고요? 3년 넘어갔으면 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게는 펀드 만든 지 1년 혹은 2년밖에 안 된 펀드는 돈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므로 주목적에 해당되는 돈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중간에 제가 써놨죠. 창업 초기 펀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나온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대부분의 벤처 기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농축수산물을 하시는 기업이라면 그냥 ABC 펀드 가시면 2대1, 1.5대1 금방 돈 받을 수 있는데 창업 초기 가시면 10대1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므로 투자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덕목은 기술개발, 마케팅이 아닙니다. CFO가 돈 모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덕목은 자금을 적기에 빨리 많이 조달하는 게 대표이사의 덕목입니다. 실제 케이스를 하나 들게요. 작년에 250억 밸류에 50억을 투자받으러 온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잘 설득해서 110억을 받도록 했어요. 그분 내년에 상장합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 기자재를 다 사버리고 엄청나게 유능한 분들을 모셔오고 그러니까 빨리 기술 개발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 주식 팔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비상장일 때는요, 투자가와의 계약에서 못 팔고요. 상장이 되고 나면 대표님이 주식 팔면 바로 다음날 하한가 맞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 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증권회사가 바로 그 다음날 찌라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주식 못 팔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죄송하지만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팔 수 있고요. 2번, M&A 했을 때. 자, M&A를 하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40에서 200% 정도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지분 희석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란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들 빨리 상장시켜서 연봉 10억 받으시고 마이바흐 타시고 1등수 타고 다니십시오. 그게 훨씬 더 돈 버는 길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돈을 빨리 많이 모아야지만 빨리 기업을 일으킬 수 있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정량적 제한서를 만들 것. 전투장인 IR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교만하지 않되 연습벌레. 자, 이상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